수술한다고 다 나을 보장도 없는데 그 생돈을 왜 날려? 니네 엄마 사정은 딱하지만 우리 아파트 평수도 넓혀야지. 10년간 시댁빚 2억을 갚으려 새벽 시장 바닥을 구르며 손발이 부르트도록 일한 제게 남편이라는 작자가 던진 비수 같은 말입니다. 제 친정엄마가 수술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 남편은 백화점에서 540만 원짜리 명품백을 결제하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이 뻔뻔한 모자가 잊고 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주인 행세하며 발 딛고 있는 이 아파트, 사실 제 명이라는 것을요. 10년의 인내를 끝내고 단숨에 이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길바닥으로 내쫓아버린 영숙 씨의 통쾌한 복수극,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이름으로 묶여 산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좋을 때는 남이라도 좋겠지만 정말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 하나로 평생을 약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들려드릴 영숙 씨의 10년은 그 믿음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영숙 씨가 남편 철수와 결혼할 때를 떠올려 봅니다. 그때 철수네 집안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난 상태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남긴 빚이 무려 2억 원이었죠. 집에는 매일같이 빚 독촉장이 날아오고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영숙 씨의 친정 부모님은 눈물로 딸을 말렸습니다. 영수가 그 집 들어가면 내 인생 평생 종살이로 끝난다. 제발 다시 생각해라. 하지만 영숙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엄마, 사람만 착하면 됐지. 내가 같이 벌어서 갚으면 돼. 철수 씨 성실하잖아. 그 성실함 하나 믿고 들어간 시댁에서의 삶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결혼식 올리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영숙 씨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커녕 영숙 씨는 매일 새벽 남양주 도매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채소를 떼다가 동네 재래시장에서 좌판을 벌였죠.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쩍쩍 갈라져 피가 맺혔지만 밴드 하나 붙일 시간도 아까워 목장갑을 더 끼고 일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새벽에 나갔다 왔어? 힘들 텐데 좀 쉬지.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철수가 말은 그렇게 해도 정작 영숙 씨가 시장에서 벌어온 돈 봉투를 건넬 때면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걸 영숙 씨는 다 보고 있었습니다. 쉬긴 뭘 쉬어. 우리 빨리 빚 갚아야지. 어머니 허리 치료비도 보내드려야 하고 이번 달에는 조금 더 벌었으니까 이거 당신이 잘 관리해. 알았어, 여보.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다 갚아줄게. 조금만 참자.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 씨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도 뒤로 미뤘습니다. 지금 애 가지면 돈은 언제 벌고 빚은 언제 갚아? 조금만 더 고생하자. 그렇게 한 해, 2해 미루다 보니 어느새 30 후반을 지나 40에 접어들었죠. 여자의 가장 빛나던 청춘이 시장 바닥의 흙먼지와 식당의 기름때 속에서 그렇게 저물어갔습니다. 영숙 씨의 친정엄마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을 쳤습니다. 내 새끼, 저 고운 손이 이게 뭐냐? 엄마는 남몰래 당신의 쌈짓돈을 꺼내 영숙 씨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곤 했습니다. 이거 가서 고기라도 한 근 사 먹어라. 시댁 빚 갚는 데 쓰지 말고 너 먹는 데 써. 하지만 영숙 씨는 그 돈조차 시어머니 한약 지어드리는데 보탰습니다.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남편기 살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그렇게 지독하게 10년을 버텼습니다. 드디어 시댁의 마지막 빚을 청산하던 날 영숙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케이크 하나를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빚도 다 갚았고 우리 이름으로 된 적금도 차곡차곡 쌓이고 있잖아. 이제 우리도 남들처럼 좀 살 수 있겠지? 그럼 여보, 당신 덕분이야. 내가 정말 고마워하는 거 알지? 철수는 영숙 씨의 거친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동안의 고생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이제 정말 행복해질 일만 남았구나.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행복은 영숙 씨에게 그리 길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은 겁니다. 5년 전 온 가족이 매달려 겨우 완치 판정을 받았던 암이 재발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는 10년 전 영숙 씨가 새벽 시장에서 맞았던 바람보다 더 시리고 매서웠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잔인했습니다. 재발이라 전이가 빠릅니다. 당장 이번 주 내로 수술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수술비와 입원비,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를 합산해 보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당장 수술비로만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필요했죠. 영숙 씨는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난 10년 동안 적은 금액이지만 조금씩 흘려 모은 적금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상 영숙 씨가 시장 바닥에서 번 돈이 절반 이상인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었죠. 여보도 이해해 줄 거야. 우리 엄마가 자기네 집빚 갚을 때 어떻게 해줬는데. 영숙 씨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만 기다렸습니다. 저녁 7시 도어락 눌리는 소리가 나고 남편 철수가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는 평소처럼 외투를 받아주지도 못한 채 소파 앞에 서서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여보, 불도 안 켜고 뭐하고 있어? 밥은? 철수는 옷을 대충 벗어 던지며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뗐습니다. 여보, 당신한테 꼭 상의할 일이 있어. 뭔데? 사람 피곤하게 서두가 길어. 빨리 말해봐. 오늘 병원 갔다 왔어. 엄마가 친정엄마 암이 재발했대.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좀 급해. 우리 적금 만기되는 거 있잖아. 그거 이번에 좀 쓰면 안 될까? 순간 냉장고 문을 열고 물을 마시던 철수의 움직임이 딱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다정했던 그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아주 낯설고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뭐, 적금을 깨자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영숙 씨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엄마의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였죠. 여보, 상황이 급해서 그래. 의사 선생님이 이번 주가 고비라고. 상황 급한 건 장모님 사정이고 우리 사정도 생각해야 할 거 아냐. 그 적금 우리 앞으로 아파트 평수 넓혀가려고 모아둔 돈이잖아. 그걸 홀랑 수술비로 쓰겠다고? 당신 정말 이기적이다. 이기적이라니요. 영숙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동안 시댁빚을 갚느라 청춘을 바친 아내에게, 아픈 엄마의 수술비를 부탁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내뱉은 말은 이기적이라는 화살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이기적이라고 했어? 내가 왜 이기적인데? 우리 집 빚 갚을 때 우리 엄마가 전세금 빼서 5천만 원 보태준 건 잊었어? 당신 어머니 허리 수술할 때
내가 새벽 시장 끝나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똥오줌 받아내며 간병한 건 기억 안 나? 그거랑 이거랑 같아? 우리 엄마는 나 하나 키우느라 고생해서 몸이 망가지신 거고 장모님은 원래 몸이 약했던 거잖아. 그리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수술한다고 다 나을 보장도 없다는데 그 생돈을 날려? 당신 형제들한테나 알아봐. 왜 자꾸 나한테 그래? 철수는 짜증스럽게 물병을 식탁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영숙 씨의 마음도 그 물처럼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년의 헌신이 단 5분 만에 부정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사람이 어떻게 이래? 아, 시끄러워. 나 피곤하니까 그만해. 돈 없으니까 알아서 하고 내일 아침에 국이나 제대로 끓여놔. 요즘 국물 맛이 왜 이래? 신경 좀 써. 철수는 그렇게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어두운 거실에 혼자 남겨진 영숙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이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이 손으로 흙 묻은 채소를 닦고 불판을 닦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엄마가 죽어간다는데 그 돈푼조차 쓸 수 없다니요. 영숙 씨는 밤새 거실 차가운 바닥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남편이 돈이 없다고 소리를 지르던 그 시각, 그의 가방 안에는 영숙 씨가 상상도 못할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거실 바닥은 차디찼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심장 속에서 번지는 냉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영숙 씨의 눈앞에는 어제 보았던 남편의 그 서늘한 눈빛이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10년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영숙 씨는 남편을 내 몸처럼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아픈 친정엄마를 짐 취급하는 차가운 조롱뿐이었죠. 아침 7시 안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 철수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기지개를 켜며 나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영숙 씨를 보고도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고 오히려 영숙 씨의 헝클어진 머리를 보며 혀를 끌끌 차네요. 당신 아직도 그러고 있어? 거참 사람 피곤하게 만드는데 뭐 있네. 아침 안 차려?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고 어제 말했잖아. 영숙 씨는 갈라진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합니다. 여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엄마 수술비 말이야. 우리 적금 그거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도 사실상 내가 벌어온 돈이 태반이잖아. 그거 지금 안 쓰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제발. 응? 철수는 식탁 의자를 신경질적으로 빼며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어린아이 타이르듯 짜증 섞인 투로 말을 내뱉죠. 여보,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야? 형편에 맞게 치료를 해야지. 없는 살림에 무슨 대학병원 수술이야. 그냥 근처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편하게 모셔.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냐.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니. 우리 엄마가 지금 죽어간다는데 당신 입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네 집빚 갚을 때는 우리 엄마가 산 사람 아니었어? 그때 우리 엄마 전세금 빼줄 때 당신 무릎 꿇고 고맙다고 울었잖아. 그새 다 잊은 거야? 철수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릅니다. 자신의 치부를 들켰다는 생각에 목소리가 더 커지죠. 아, 진짜.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지. 그때 장모님이 도와준 건 사위 사랑해서 기분 좋게 내놓으신 거 아니야? 그걸 왜 이제 와서 생색이야? 그리고 나도 이제 회사에서 직급이 있는데 언제까지 좁아터진 이 집에서 살 순 없잖아. 내년에 평수 넓혀가야지.
당신은 내 앞날보다 장모님 수술비가 더 중요해. 어떻게 그걸 비교를 해? 집 넓혀가는 건 나중에 해도 되지만 수술은 시기를 놓치면 끝이라고. 여보, 제발. 나 진짜 당신한테 처음으로 부탁하는 거야. 나 10년 동안 당신한테 옷 한 벌 사달라 소리 안 했잖아.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시장 바닥 누볐던 거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영숙 씨는 결국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매정하게 영숙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참 지겨워서 정말. 돈 없다니까? 적금은 절대 못 깨니까 꿈도 꾸지 마. 정급하면 당신 친구들한테 빌리든가 아님 당신 잘난 친정 식구들한테 연락해봐. 나한테는 더 이상 1원 한 장도 기대하지 마. 나 나간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영숙 씨와 남편 사이에 마지막 끈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엄마의 수술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으니까요. 영숙 씨는 퉁퉁 부은 눈을 닫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믿을 건 본인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시댁빚 갚고 생활비 버느라 영숙 씨의 주변엔 연락할 친구조차 몇 남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만나 커피 한 잔 마실 돈 아껴서 빚 갚는 데 썼던 세월이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지영아, 나 영숙이야. 잘 지냈어? 저기, 정말 미안한데 내가 급히 돈이 좀 필요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건 난처한 대답뿐이었습니다. 영수가 어쩌지? 우리도 이번에 애 학원비 때문에 여유가 없어서. 너 남편 그래도 직장 계속 다녔잖아. 적금 같은 거 없어? 남편이 계속 직장을 다녔으면 뭐합니까? 그 돈은 영숙 씨에겐 그림의 떡인걸요. 전화를 끄는 영숙 씨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살려고 그렇게 죽어라 일했는데 정작 엄마가 아플 때 10만 원 한 장 빌릴 곳이 없다는 사실이 영숙 씨를 무너뜨렸습니다. 영숙 씨는 포기하지 않고 친척들에게도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다들 형편이 어렵다며 발을 뺐죠. 심지어 어떤 친척은 남편이 성실히 일했다더니 왜 너한테 돈을 빌리게 하냐며 은근히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비수가 영숙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습니다. 오후 늦게 영숙 씨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이라도 받아볼 생각이었죠. 하지만 창구 직원의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현재 소득 증빙이 안 되셔서 신용대출은 어렵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시장에서 장사하고 식당 일을 했는데요. 입금 내역도 다 있는데. 그건 비정기적인 소득이라 대출 심사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은행을 나오는 영숙 씨의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10년 동안 개처럼 벌어서 시댁빚 갚아주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정작 법적으로 영숙 씨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피땀 눈물이 서린 그 모든 재산이 남편이라는 견고한 성벽 안에 갇혀 영숙 씨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정말 알았을까? 내가 이렇게 비참해질 거라는 걸 알고도 그렇게 말한 거야?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들을 보며 영숙 씨는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남들은 봄이라고 꽃구경 간다는데 영숙 씨의 인생은 여전히 혹독한 겨울 한복판에 멈춰 있었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입안은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결국 영숙 씨는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몇몇 지인들에게 100만 원, 200만 원씩
사정사정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이자를 얼마를 주든 상관없으니 제발 빌려달라고 고개를 숙이고 또 숙였죠. 자존심은 이미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 씨는 엄마의 병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응, 나야. 수술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마련했어. 내일 수술 잘 받기만 하면 돼. 알았지? 사위, 응. 철수 씨도 걱정 많이 해. 오늘 일이 너무 바빠서 못 갔는데 마음은 병원에 있다고 전해달래. 거짓말을 하는 영숙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수술비를 마련했다는 안도감보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준 상처가 너무 커서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철수는 거실에서 가계부를 정리하는 영숙 씨를 쓱 보더니 툭 한마디 던집니다. 돈 구했나 보네. 거봐, 죽으라는 법은 없다니까. 당신이 능력껏 잘 해결했네. 진작 그럴 것이지. 괜히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말이야. 철수는 승리자라도 된 양 거드름을 피우며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숙 씨는 가계부 위에 떨어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울 가치조차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영숙 씨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돈이 없다고 그토록 당당하게 소리치며 안방 문을 걸어 잠그던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장모님의 수술비 2천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무언가가 다음 날 영숙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폭풍이 되어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친정엄마의 수술 당일이 밝았습니다. 새벽부터 진눈깨비가 흩날리더니 병원 복도는 유난히 더 으스스하고 차갑게 느껴졌죠. 영숙 씨는 며칠 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퀭해진 눈으로 수술실 앞 전광판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지인들에게 고개를 숙여가며 빌린 돈뭉치들이 든 가방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100만 원, 500만 원. 여기저기서 십시일반 모은 그 돈들은 영숙 씨에게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갈아 넣은 피눈물 그 자체였습니다. 병원 원무과 앞에 서서 그 구겨진 돈들을 하나하나 세어 납부할 때의 그 비참함이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겁니다. 환자분 성함이 박순자님 맞으시죠? 보호자분, 아까 말씀드린 이전 병원 처방전이랑 약 봉투 좀 지금 주시겠어요? 마취 들어가기 전에 성분 확인이 꼭 필요해서요. 간호사의 다급한 말에 영숙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차, 정신이 없다 보니 엄마 가방에 넣어둔 약 봉투를 남편 차에 그대로 두고 안 가져온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마침 수술 시작 시간에 겨우 맞춰 주차장에 도착했다는 철수의 연락이 왔습니다. 영숙 씨는 헐레벌떡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멀리서 철수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내리자마자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붙이고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쩔쩔매고 있더군요. 회사 부장님 아니면 상무님쯤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상무님. 네네. 아유, 당연하죠. 제가 지금 바로 처리해서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휴가 중이라도 상무님 부르시면 달려가야죠. 허허, 네. 영숙 씨는 그 꼴을 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장모가 수술을 하든 말든 병실에는 올라올 생각도 안 하던 인간이 회사 상사 전화 한 통에는 간이라도 빼줄 듯 굴고 있었으니까요. 영숙 씨가 다가가 어깨를 툭툭 치자 철수는 인상을 팍 쓰며 입모양으로 조용히 해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엄마 약 봉투 차에 있잖아. 빨리 좀 꺼내줘. 간호사가 지금 당장 필요하대. 철수는 상무님과의 통화에 온 신경이 팔려
영숙 씨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주머니에서 차 키를 꺼내 영숙 씨의 손바닥에 거의 던지다시피 했습니다. 아, 당신이 가서 가져와. 나 지금 상무님이랑 중요한 통화 중인 거 안 보여? 조수석 바닥인가 어디 있을 거야. 빨리 가져가. 그러고는 다시 전화기에 대고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저 멀리 걸어갔습니다. 네, 상무님. 제가 지금 조용한 데로 이동했습니다. 말씀하시죠. 하는 소리가 주차장에 웅웅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 씨는 끓어오르는 화를 참으며 차문을 열었습니다. 조수석 바닥을 샅샅이 뒤져 엄마의 약 봉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낡은 약 봉투가 시트 밑으로 깊숙이 들어갔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손을 뻗어 시트 아래를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손끝에 툭 하고 걸리는 묵직하고 빳빳한 종이 질감. 이게 뭐지? 영숙 씨는 약 봉투와 함께 시트 밑에 깊숙이 처박혀 있던 무언가를 끄집어냈습니다. 순간 어두운 차 안에서 강렬하게 빛나는 오렌지색 쇼핑백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건 명품 중의 명품이라는 브랜드의 쇼핑백이었습니다. 영숙 씨의 심장이 기분 나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이런 걸 샀을 리가 없는데 거래처 선물인가? 영숙 씨는 홀린 듯 쇼핑백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부드러운 천에 쌓인 매끄러운 가죽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을 듯한 고급스러운 자태였죠. 그리고 가방 틈새에 끼워져 있는 하얀 종이 한 장. 영숙 씨는 손을 떨며 그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결제 일시 어제 오후 4시 22분 결제 금액 540만 원. 며칠 전 돈이 어디 있느냐. 적금을 깨는 건 미친 짓이다. 장모님은 원래 몸이 약하지 않았느냐며 영숙 씨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던 그때 철수는 백화점 명품관에 앉아 유유히 540만 원짜리 백을 일시불로 긁고 있었던 겁니다. 영숙 씨는 믿기지 않는 현실에 가방 안쪽을 더 뒤졌습니다. 그러자 작은 메시지 카드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철수의 그 비열하고도 뻔뻔한 갈겨 쓴 글씨가 박혀 있었죠. 사랑하는 어머니, 칠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이 아들이 어머니 고생하신 거 다 보답해 드릴게요. 효자 아들 철수 올림. 순간 영숙 씨는 머리를 둔기로 엇맞은 것 같았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핑글핑글 돌며 주차장 바닥이 발밑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지금 수술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고 나는 그 수술비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무릎 꿇는 심정으로 돈을 빌리러 다녔는데 내 남편이라는 사람은 내 피땀 흘려번 돈으로 시어머니 칠순 선물이라며 500만 원이 넘는 명품백을 사고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요. 영숙 씨의 머릿속에 지난 1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마다 내 아들 돈 아껴 써라. 너는 친정에 뭐 그렇게 퍼주냐며 눈치를 줄 때도 영숙 씨는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마다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전을 붙이고 갈비를 쟀던 건 다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하하. 영숙 씨의 입에서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건 분노를 넘어선 경멸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저 멀리서 여전히 상무님에게 아부를 떨며 실실 웃고 있는 철수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남자가 내가 평생을 약속한 남편이 맞나, 아니, 저게 사람 새끼가 맞나 싶었죠. 영숙 씨는 그 오렌지색 쇼핑백을 다시 시트 밑으로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수증을 소나기에 꽉 쥐었습니다. 얇은 종이가 영숙 씨의 손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구겨졌습니다. 당신들이 감히
감히 나를 이렇게 취급해? 영숙 씨는 차 문을 쾅 닫고 다시 수술실 앞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그 나약하고 눈물 흘리던 영숙 씨가 아니었습니다. 영숙 씨의 눈빛은 이제 슬픔이 아닌 차갑고도 날카로운 증오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전광판에 수술 중이라는 빨간 불빛이 영숙 씨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영숙 씨의 심장에서 타오르기 시작한 복수의 서막 같았죠.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 명품백이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 자랑거리가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이 오렌지색 쇼핑백이 이 집안을 박살내는 첫 번째 불씨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엄마의 수술은 다행히 무사히 끝났습니다. 마취에서 덜 깬 엄마의 창백한 얼굴을 뒤로하고 영숙 씨는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구겨진 그 540만 원짜리 영수증이 마치 뜨거운 달구지처럼 영숙 씨의 허벅지를 지지는 것 같았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활기찬 웃음소리, 바로 시어머니와 남편 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 씨가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 위에는 아까 주차장에서 보았던 그 오렌지색 쇼핑백이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가방을 꺼내 이리저리 매보며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죠. 어머, 영숙이 왔니? 예, 이것 좀 봐라. 우리 철수가 내 칠순이라고 이 귀한 걸 사왔지 뭐냐. 어쩜 가죽이 이렇게 보들보들하니 좋니? 역시 비싼 게 값을 하긴 하나 봐. 시어머니는 영숙 씨가 친정엄마 수술실 앞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온 사람이라는 건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보란 듯이 가방을 흔들어대며 자랑하기 바빴죠. 영숙 씨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차가운 눈으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철수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나 좀 봐. 이게 뭐야? 이 쇼핑백, 그리고 이 가방. 이게 지금 이 상황에 맞는 거라고 생각해? 철수는 귀찮다는 듯 고개를 까딱하며 대꾸했습니다. 뭐가 또 불만이야? 아침부터 사람 피곤하게. 엄마 칠순이잖아. 아들이 되어서 명품백 하나 못 사드려?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당신만 유난이야? 유난? 지금 당신 입에서 유난이라는 소리가 나와? 우리 엄마 수술비 2천만 원 아까워서 적금 못 깬다고 나한테 이기적이라고 소리 지른 게 어제야. 그런데지 엄마. 칠순 선물로는 540만 원짜리 백을 일시불로 긁어? 당신 정말 사람이니? 영숙 씨의 목소리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러자 가방을 메고 있던 시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끼어들었습니다. 예, 영숙아, 너 말 조심해라. 우리 철수가 지가 번 돈으로 지 애미 선물 하나 사준 게 뭐가 그렇게 배가 아파서 난리니? 그리고 사돈 수술비, 그건 너희 친정에서 해결해야지. 왜 자꾸 내 아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그래? 너 들어오고 나서 우리 철수가 모은 돈이 하나도 없다는데 다 네가 친정으로 빼돌린 거 아니냐? 어머니, 제가 친정으로 돈을 빼돌려요? 저 지난 10년 동안 새벽 시장 다니면서 어머니 허리 수술비 대고 이 집 빚 2억 갚았어요. 어머니 드시는 그 비싼 한약, 그거 다 제가 식당에서 설거지해서 번 돈으로 사드린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영숙 씨의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남편 철수의 더 잔인한 한마디였습니다. 여보, 말은 바로 해. 당신이 고생한 건 알겠는데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 아니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평생 나 하나 보고
고생만 하신 분이야. 명품백 아니라 더한 걸 받아도 자격이 있다고. 근데 장모님은 원래 몸이 약하셨잖아. 수술한다고 낫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 생돈을 날리는 게 더 아까운 거지. 우리 엄마가 누리는 거랑 장모님 치료비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불효라는 생각 안 들어? 뭐? 자격? 우리 엄마는 명품들 자격도 없고 살아야 할 자격도 없다는 거야? 당신 지금 그 말을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영숙 씨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10년을 한 입을 덮고 산 남자의 입에서 나온 논리가 고작 이 정도라니요. 철수는 오히려 자기가 피해자라는 듯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그래, 우리 엄마는 명품들 자격 있어. 평생 남편 없이 나 키우느라 손발 다 부르트신 분이야. 장모님은 장인어른 살아계실 때 호강하며 사셨잖아. 이제 와서 병든 걸 왜 나한테 책임지라고 해? 당신이 돈 빌리러 다닌 것도 당신이 자처한 일이지. 내가 시킨 거 아니잖아. 구했으면 됐지 왜 이제 와서 뒷북이야. 옆에서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하나 잘 못 들어와서 아들이 선물해준 가방 하나 맘 편히 못 보네. 예, 영수가. 너 그렇게 친정이 소중하면 그냥 거기 가서 살지 그러니? 우리 아들 돈 축내지 말고.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해온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집 명의도 우리 철수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니 네가 무슨 권리로 이래라 저래라야. 영숙 씨는 그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0년 동안 인내라는 이름으로 쌓아 올렸던 둑이 단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죠. 아, 이 사람들은 내가 인간으로 보이지 않는구나. 그저 돈 벌어다 주고 수발드는 기계로만 생각했구나. 영숙 씨는 부르르 떨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도 이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뻔뻔한 얼굴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가 말한 이 집 명의가 누구건데라는 그 한마디가 영숙 씨의 머릿속을 차갑게 스쳤습니다. 그래요. 명의. 중요하죠. 당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돈, 그리고 이 집 명의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당신들한테 나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쓰다 버릴 소모품이었다는 거. 얘가 뭐라는 거야? 너 지금 시어머니한테 눈을 그렇게 뜨고. 시어머니가 다시 달려들 기세로 입을 열었지만 영숙 씨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철수 당신. 오늘 한 말 절대 잊지 마. 우리 엄마는 명품들 자격도 없고 살 자격도 없다고 했지? 당신 엄마는 고생만 해서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고? 그래, 틀린 말했어? 당신이 아무리 난리쳐도 이 가방 환불 안 해. 어머니 드릴 거야. 당신은 당신 능력껏 장모님 수발이나 잘 들어. 철수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을 돌리며 승리자라도 된 양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뇌까렸습니다. 그래, 그 가방 마음껏 즐겨둬. 그게 당신들이 이 집에서 누릴 마지막 사치일 테니까. 영숙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커다란 이민 가방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옷을 챙기기 전 영숙 씨는 화장대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영숙 씨에게만 따로 남겨주셨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꿈에도 모르고 있는 그 비밀의 서류였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시어머니의 가방 자랑과 남편의 비위 맞추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 씨는 서류를 품에 안고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집 명의 말이야.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군지 가르쳐 줄 때가 된 것 같네. 안방으로 들어온 영숙 씨의 귀에는 여전히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콧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쩜 가죽이 이렇게 부드럽니다. 모임 나갈 때 들고 나가면 다들 자지러지겠지? 그 천박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영숙 씨는 옷장에서 가장 큰 이민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죠. 10년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 동안 이 집안에 먼지 하나, 벽지 하나, 영숙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간이 숨막히는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는 옷가지 몇 벌과 중요한 서류,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남겨주신 낡은 봉투를 챙겨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한 뒤 거실로 당당히 걸어 나갔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는 아까 그 오렌지색 쇼핑백이 승전보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울 앞에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요리조리 포즈를 취하고 있었고 철수는 그 곁에서 흐뭇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죠. 영숙 씨가 커다란 이민 가방을 끌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영숙아, 너 지금 그 가방은 뭐니? 어디 여행이라도 가겠다는 거야? 내 엄마 수술했다고 유세 부리는 거니? 옆에 있던 철수도 인상을 팍 쓰며 다가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짐은 왜 싸? 장모님 수술비 안 해줬다고 시위라도 하는 거야? 적당히 좀 해. 사람 질리게 만들지 말고. 영숙 씨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파 위에 놓여있던 그 오렌지색 쇼핑백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엔 540만 원짜리 명품백이 고귀하게 담겨 있었죠.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영숙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머,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그 가방 이리 내놔. 우리 철수가 나한테 준 선물이라고 했잖아. 선물? 누구 돈으로 산 선물이요? 어머니, 이거 철수가 자기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제가 1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발 부르트며 벌어서 가족 통장에 넣어둔 그 돈, 우리 엄마 수술비로 써달라고 울며 불며 매달렸던 그 돈 빼돌려서 산 거라고요. 영숙 씨의 서슬 퍼런 외침에 시어머니가 움찔하며 손을 뗐습니다. 하지만 철수는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영숙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미쳤나? 그게 왜 당신 돈이야? 내가 벌어온 월급으로 관리한 내 돈이지. 당장 그 가방 내놔. 어머니 칠순 선물이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지? 철수가 영숙 씨의 손에서 쇼핑백을 뺏으려 억세게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뚫어지게 쏘아보며 주머니에서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 그의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봐, 철수 당신. 이 카드, 당신 명의인 줄 알았지? 이거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야. 정신 차려. 카드 명의가 누구면 어떠니? 어차피 부부 사이에 내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내 돈이지. 우리 아들이 그동안 너 먹여 살려준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가방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유난이야? 그 가방 이리 내놔. 감히 시어머니 물건을 훔쳐가려고 해? 시어머니가 다시 가방을 뺏으려 손을 뻗자 영숙 씨는 단호하게 뒤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착각하지 마세요. 이 가방, 제가 지금 당장 백화점 가서 결제 취소할 수도 있어요. 당신들이 나한테 무능한 며느리니 친정덕 못 본다느니 구박할 때 내가 참고 참았던 건 오직 하나 우리 가족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당신들은 가족이 아니야. 그냥 기생충이지. 뭐? 기생충? 이게 진짜 눈에 뵈는 게 없나? 철수가 손을 치켜들며
영숙 씨를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겁에 질려 고개를 숙였겠지만 오늘의 영숙 씨는 달랐습니다. 쳐봐. 쳐보라고. 당신이 나 치는 순간 이 가방 결제 취소는 물론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해보라고. 그리고 어머니, 이 가방 탐내지 마세요. 이거 팔아서 우리 엄마 보약 해드릴 거니까. 당신들이 우리 엄마 무시하며 비웃을 때 썼던 그 돈,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회수할 거야. 영숙 씨의 단호한 기세에 철수는 치켜들었던 손을 힘없이 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억울하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선물을 뺏어간다.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하지만 그 가짜 울음소리는 영숙 씨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이민 가방의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열기 전 마지막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차갑게 뱉었습니다. 당신들 명심해. 이 집 명의가 철수 당신 거라고 그렇게 당당했지? 과연 그럴까? 당신에게 어떤 재앙이 닥칠지 곧 알게 될 거야. 나 이제 친정으로 가. 우리 엄마 옆에 있을 거야. 다시는 이 더러운 집구석에 발 들릴 일 없을 테니까 당신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봐. 야, 영수가, 당신 지금 나가면 끝이야. 다시는 못 들어와. 뒤에서 철수가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지만 영숙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묵직하고 경쾌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영숙 씨의 품에는 오렌지색 쇼핑백이 꽉 안겨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빼앗겼던 영숙 씨의 권리이자 무너진 자존심의 조각이었죠. 주차장으로 내려온 영숙 씨는 자신의 낡은 경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기다려. 내가 이제 엄마 곁으로 갈게. 그리고 저 사람들이 빼앗아간 우리 삶, 내가 다 찾아올게. 영숙 씨는 엑셀을 밟아 시댁이라는 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아파트를 보며 영숙 씨는 주머니 속의 낡은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곧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파트의 진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병실 앞 영숙 씨는 복도 의자에 앉아 품 안에 소중히 안고 온 낡은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 10년 동안 묵혀온 진실을 마주하는 설렘과 비장함이었죠. 봉투 안에는 빛바랜 부동산 등기권리증과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공증 서류들이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눈을 멀게 하나 봅니다. 남편 철수와 시어머니는 그동안 이 집이 그리고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그 상가 건물이 오로지 자기들 것인 줄로만 알고 살았거든요. 영숙 씨가 시장 바닥에서 번 돈으로 빚을 갚아나가니 제 손으로 일군 성인 양 착각에 빠져 살았던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들의 오만한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10년 전 영숙 씨의 친정아버지는 대출금에 허덕이는 사위 집안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내 딸이 저 집에 시집가서 고생만 하겠구나. 아버지는 딸을 위해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셨죠.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 건물을 영숙 씨에게 유산으로 미리 물려주신 겁니다. 다만 기가 센 시어머니와 자존심만 강한 철수의 성격을 잘 아셨던 아버지는 한 가지 장치를 해두셨습니다. 며느리가 가져온 집이라고 구박받거나 사위가 나태해질까봐 겉으로는
철수가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되 법적인 소유권과 실권은 철저히 영숙 씨에게 귀속되도록 신탁 계약을 맺어두셨던 것이죠. 영숙 씨는 10년 동안 그 사실을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세우기보다 남편이 가장으로서 당당해지길 바랐고 시댁 식구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길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배려가 독이 되었을까요? 철수는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것이 본인의 능력인 줄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집 명의가 누구 건데 네가 큰 소리야? 나니까 이런 아파트에서 너 살게 해주는 줄 알아. 어제 철수가 영숙 씨의 면전에 대고 질러댔던 그 고함 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영숙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집 소파에 앉아 내 집 안방에서 코를 골며 내 집 가구들을 쓰면서 주인인 아내를 얹혀 사는 사람 취급했던 그 남자의 무지함이 가엾기까지 했죠. 영숙 씨는 서류 뭉치 속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소유자 김영숙. 선명하게 박힌 자신의 이름 3글자. 그리고 그 밑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사위와 작성했던 재산관리 및 반환에 관한 약정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철수가 대출을 받거나 명의를 멋대로 변경하려 할 때마다 번번이 막혔던 이유, 그가 은행놈들이 까다롭다며 투덜대던 그 모든 순간 뒤에는 영숙 씨가 법적으로 걸어둔 안전장치가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 그동안 내 호의가 권리인 줄 알았지? 내 집에서 나를 기생충 취급하고 우리 엄마를 무시해? 영숙 씨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숨겨서도 안 됐죠. 영숙 씨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고 지내던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 영숙이에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서류들. 이제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 주세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단호하게요. 영숙 씨는 전화를 끊고 병실 안에서 잠든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힘겹게 숨을 내쉬는 엄마를 보니 다시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야 엄마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철수는 거실 소파에 대자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시어머니와 함께 영숙 씨의 험담을 하고 있겠죠. 지가 나가봤자 갈 데가 어디 있겠어? 며칠만 지나봐. 수술비 없어서 제 발로 들어와 빌걸? 하며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화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영숙 씨가 보낸 법적 통보서가 그들의 집 대문에 꽂히는 순간 그들이 믿고 있던 견고한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테니까요. 여보, 당신이 그랬지? 우리 엄마는 명품들 자격도 없고 살 자격도 없다고. 그럼 당신은 내 집에서 숨 쉴 자격이 있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영숙 씨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홀로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의 인내를 끝내고 이제 진짜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시댁이라는 지옥에서 보낸 세월을 보상받기 위한 영숙 씨의 첫 번째 공격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돈과 명의를 향해 정조준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는 자에게 복이 온다는 말 옛말입니다. 이제는 참는 자에게는 병이 오고 행동하는 자에게 복이 오는 세상이죠. 친정엄마 곁에서 밤을 지새운 영숙 씨는 날이 밝자마자 눈물 대신 날카로운 서류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순종적인 며느리 영숙이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권리를 찾기 위해 검을 든 전사만 남았을 뿐이었죠. 영숙 씨는 곧장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10년 전 친정아버지가 맺어두신 신탁 계약서와 부동산 권리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자 변호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숙 씨,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네요. 명의만 남편분께 신탁 관리로 맡겨두신 거지 실소유권은 완벽하게 영숙 씨에게 있습니다. 특히 계약 위반 시 즉시 해지 가능하다는 조항이 아주 강력하네요.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제가 그 집에 다시 발 들이는 일 없게 그 사람들이 제 집에서 숨 쉬는 공기 한 모금까지도 아깝거든요. 영숙 씨의 단호한 요청에 변호사는 즉시 부동산 명도 소송 및 퇴거 통보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 아무것도 모른 채 거실에서 배달치킨을 뜯고 있던 철수와 시어머니 앞에 법원 집행관과 변호사 사무장이 들이닥쳤습니다. 여보세요. 당신들 누구야? 남의 귀한 집에 허락도 없이 왜 들어와? 철수가 입가에 묻은 양념을 닦지도 못한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도 옆에서 이게 무슨 행패냐며 삿대질을 해댔죠. 사무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노란 봉투 하나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김철수 씨, 이 아파트의 실소유주인 김영숙 씨의 대리인입니다. 오늘부로 부동산 명도 소송 제기 및 퇴거 통보를 알리러 왔습니다. 뭐? 명도 소송? 소유주가 누구라고? 야, 이 사람아. 이 집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우리 마누라가 미쳐서 사기를 쳤나 본데 당장 안 나가. 철수가 길길이 날뛰며 통보서를 찢으려 하자 사무장이 차갑게 말을 가로챘습니다. 찢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법원에 서류 접수 끝났고요. 10년 전 장인어른과 맺으신 신탁 계약서 기억하시나요? 아내분의 동의 없이 대출을 받거나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 즉시 소유권을 반환한다는 조항 말입니다. 어제 아내분께 하신 폭언과 장모님 수술비 거부, 그리고 명품백 횡령까지 전부 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합니다. 순간 철수의 안색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서 멍하니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이 우리 아들 게 아니라고? 우리 철수 명의로 되어 있는데 왜 며느리 거래? 어머니,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그때 거실 스피커폰을 통해 영숙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무장이 영숙 씨와 연결된 전화를 켠 것이었죠. 여보, 당신 지금 미쳤어? 이게 다 뭐야? 당장 이 사람들 안 치워?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산 소파에 앉아서 내가 번 돈으로 시킨 치킨 뜯으면서 즐거웠니? 그동안 당신 기 살려주려고 참아줬더니 감히 우리 엄마를 모욕해? 우리 엄마가 살 자격이 없다고? 영숙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향해 악을 썼습니다. 야, 너 이년, 네가 감히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쫓겠다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머니, 아까 말씀하셨죠? 친정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가서 살라고. 그래서 저 친정 왔어요. 근데 제가 오면서 제 물건들을 두고 왔네요. 그 집 거실에 있는 대형 TV, 냉장고, 침대, 심지어 식탁 의자 하나까지 전부 제가 번 돈으로 산 제 물건들이에요. 영숙 씨의 말에 철수가 정신을 차린 듯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신, 이러면 이혼이야.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하는 거 몰라? 반은 내 거야. 재산 분할? 그래, 해야지. 근데 어쩌나? 이 집은 내가 결혼 전부터 상속받은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도 아니야. 오히려 당신이 그동안 4명의 담보로 빌려 쓴 대출금,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들. 그거 다 계산하면 당신은 나한테 빚만 몇 억이야.
변호사님이 그러시더라. 당신 퇴직금까지 압류 들어갈 수 있다고. 철수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가방을 꽉 움켜쥐고 소리를 질러댔죠. 못 나가. 난 이 집에서 죽어도 못 나가. 아, 그러세요? 어쩔 수 없죠. 법대로 하는 수밖에. 그렇게 계속 해보세요, 어머니. 여보, 제발. 당신 왜 이래? 우리가 남이야? 장모님 수술비 내가 적금 깨서 지금 바로 보낼게. 응?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내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 철수가 비굴하게 목소리를 깔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에게는 그 소리가 굶주린 짐승의 구걸처럼 들릴 뿐이었죠. 됐어. 그 돈 더러워서 안 받아. 내 집에서 내 돈으로 산 가구 하나 손대지 말고 몸만 나가. 옷까지만 챙겨서 당장 나가라고. 만약 가구 하나라도 흠집 내거나 들고 튀면 바로 절도죄로 형사 고소할 줄 알아. 사무장님, 지금부터 저 사람들 짐 싸는 거 영상으로 다 찍으세요. 사무장이 휴대전화를 들어 거실 구석구석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라통이 터지는지 가슴을 쥐어뜯으며 방바닥을 굴렀고 철수는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습니다. 10년 동안 영숙 씨를 발판 삼아 쌓아 올렸던 그들의 가짜 성이 한순간에 박살나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들, 우리 엄마한테 그랬지? 명품들 자격도 없다고. 이제 똑똑히 봐. 자격 없는 사람이 누군지. 당신들은 이제 내 집에서 숨 쉴 자격조차 없어. 전부 비워. 영숙 씨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텔레비전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연예인들의 웃음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평생을 주인처럼 군림하던 두 모자는 이제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기생충보다 못한 처지가 되어 쫓겨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 말하지만 이 고약한 모자에게 닥친 일은 그저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떵떵거리며 집주인 행세를 하던 기세는 어디 가고 이제는 법원 집행관의 서슬 퍼런 눈치를 보며 쫓겨나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거실 한복판, 남편 철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시어머니는 텅 빈 소파 위 명품백이 놓여있던 자리를 손바닥으로 쓸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질렀죠. 아이고, 내 백, 내 명품백. 영숙이 그 여시 같은 년이 내 보물 1호를 들고 튀었어. 철수야, 너는 멍하니 있지 말고 당장 가서 찾아와야지. 그게 얼마짜린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쫓겨나게 생긴 판국에도 오로지 영숙 씨가 압수해간 그 주황색 쇼핑백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말순 여사님, 그 가방 걱정할 때가 아닐 텐데요. 그 가방은 애초에 김영숙 씨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물건입니다. 주인인 영숙 씨가 자기 물건 챙겨간 게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두 분 걱정해야 할 건 당장 오늘 밤 잠잘 곳입니다. 그 말에 철수가 정신을 차린 듯 서재에서 서류 뭉치 하나를 들고 나와 사무장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자, 이거 봐요. 여기 대출 상환 확인서 다 있어. 내가 이 집 사면서 받은 대출금 지난 5년 동안 내 월급에서 한 달도 안 거르고 꼬박꼬박 나갔다고. 내가 돈을 갚고 있는데 왜 내 집이 아니야? 영숙이가 서류 조작이라도 한 거 아니냐고. 철수는 마치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은 심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무장은 안경을 치켰으며 서류를 쓱 훑어보더니 피식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비웃음은 철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죠. 김철수 씨, 참 무지하시네요. 여기 대출 실행자 이름 좀 보실래요?
여기 채무자 김영숙이라고 적힌 거 안 보이십니까? 그게 무슨, 내가 갚고 있는데 왜 채무자가 영숙이야? 명의는 영숙 씨 아버님이 물려주신 것이고 대출 역시 집주인인 영숙 씨 명의로 실행된 겁니다. 당신은 그저 그 돈을 대신 입금했을 뿐이에요. 법적으로는 당신이 영숙 씨에게 월세를 냈거나 혹은 증여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 이 집의 담보 가치가 10억이 넘는데 당신이 5년 동안 갚은 돈은 고작 몇 천만 원 아닙니까? 그 정도면 이 비싼 집에서 얹혀 산 비용치고는 아주 저렴하게 지내신 겁니다. 뭐, 얹혀 살아? 이 집 가장인 내가? 철수의 자존심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10년 동안 본인이 이 집의 주인이고 아내는 그저 내조나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대출 갚으니 당연히 내 집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본인은 아내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무급 대리인에 불과했던 겁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듯 소파를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금쪽 같은 아들이 남의 집 종살이를 했다는 거야? 영숙이 그 독한 년이 우리를 10년이나 속였어. 우리를 속였다고. 속인 게 아니라 두 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신 거죠. 영숙 씨는 10년 동안 기회를 줬습니다. 가족으로 대우받을 기회요. 하지만 두 분은 그 호의를 짓밟았습니다. 자, 이제 시간 없습니다. 짐 다 싸셨으면 나가주시죠. 지금 당장요. 집행관들이 거실 가구들에 소유주 확인 스티커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의 지시대로 자기 돈으로 산 가구 하나, 수저 하나 가져가지 못하게 철저히 감시했죠. 철수와 시어머니는 결국 낡은 트렁크 2개의 속옷과 겉옷 몇 벌만 챙긴 채 현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떵떵거리며 이웃들에게 며느리 흉을 보던 그 복도에 이제는 초라한 퇴출자가 되어 서 있게 된 겁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띠리릭 소리와 함께 도어락 번호가 바뀌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들의 화려했던 인생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야, 김영숙, 너 문 안 열어? 너 진짜 이럴 거야? 여보, 당신 미쳤어? 우리 어디로 가라고? 나 지금 지갑에 현금도 별로 없단 말이야. 철수가 문을 발로 차며 악을 썼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빼꼼히 열고 그 광경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집 남편 아니야? 웬일이야, 쫓겨나나 봐. 시어머니는 저기서 왜 저렇게 울고 있어? 아까 주황색 쇼핑백 들고 자랑하더니 꼴이 말이 아니네. 이미 소문은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동조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수의 손에 들린 건 이제 텅 빈 지갑과 낡은 가방뿐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가져간 그 명품백은커녕 당장 오늘 밤 누울 방 한 칸도 없는 처지. 떵떵거리며 사모님 소리 듣겠다던 시어머니와 아내를 종처럼 부리던 남편은 그렇게 차가운 아파트 복도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비굴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그동안 무시하던 사람의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을 때죠. 떵떵거리며 며느리를 종 부리듯 하던 시어머니와 아내의 피눈물을 비웃던 남편 철수. 두 사람은 결국 하룻밤 만에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결국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영숙 씨가 있는 친정집 앞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돈댁은 좁아서 숨이 막힌다며 발길도 안 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대문 앞에서 흙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영수가, 내가 잘못했다. 이심이가 눈이 멀어서 귀가 먹어서 그랬어. 제발 문 좀 열어봐라, 영수가.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시어머니는 이제 부끄러움도 잊은 모양이었습니다. 잠시 후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영숙 씨가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졌지만 눈빛만은 서슬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죠. 영숙 씨의 손에는 선명한 주황색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문제의 명품백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백을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이고, 영수가, 그 가방. 그래, 그건 네가 가져가는 게 맞지. 근데 영수가, 일단 우리 좀 살려다오. 우리 철수 퇴직금 압류되면 우리 정말 길바닥에 나앉아 죽는다. 응? 시어머니는 영숙 씨의 발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흙먼지가 묻은 손으로 영숙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들며 울고불고 매달렸죠. 영수가, 내가 그동안 너 구박한 거, 그거 다 내가 늙어서 노망이 들어서 그런 거야. 네가 이 집안의 기둥인데 내가 몰라봤어. 제발 한 번만 살려줘라. 내가 앞으로는 내 발을 닦아주라면 닦아주고 숨도 크게 안 쉬고 살게. 영숙 씨는 자신의 발목을 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그 뒤에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는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철수 역시 영숙 씨의 시선이 닿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이 시장 바닥에서 번 돈이 우리 집안 살린 돈인데 내가 감히 그걸 무시하고 장모님 수술비 가지고 치사하게 굴었던 거 나 정말 평생 반성하며 살게. 그러니까 제발 압류만 좀 풀어줘. 상무님이 나 부르는데 무서워서 회사도 못 가고 있어. 여보, 아니, 철수 씨. 당신 지금 우리 엄마 걱정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니면 당신 퇴직금 아까워서 온 거야? 영숙 씨의 물음에 철수는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본인의 아니가 먼저인 그 비겁한 침묵. 영숙 씨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손에 들고 있던 명품백을 시어머니 눈앞에서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탐나시죠? 이거 어머니 칠순 선물이라고 철수가 그렇게 생색내던 그 가방이잖아요. 근데 어쩌죠? 저 지금 이거 중고 거래하러 나가는 길이에요. 방금 집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뭐? 그걸 팔겠다고? 예, 영수가. 그 비싼 걸 왜 팔아? 그래도 내 남편이 너 생각해서. 아니, 나 주려고 산 건데. 시어머니가 경악하며 소리를 지르자 영숙 씨는 가방을 쇼핑백 속으로 거칠게 집어넣으며 대꾸했습니다. 네, 팔 거예요. 이거 판 돈으로 우리 엄마 수술 후에 드실 보약 지어드릴 거고요. 모자란 간병비에 보탤 거예요. 어머니가 그랬죠? 우리 엄마는 명품들 자격도 없고 살 자격도 없다고. 그럼 이 가방은 우리 엄마 살리는 약값으로 쓰이는 게 제일 자격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수가,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우리가 10년을 같이 살았잖아.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 철수가 울며 겨자 먹기로 영숙 씨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영숙 씨는 매정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10년? 그 10년 동안 당신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돈 벌어다 주고 수발드는 노예로 생각했어. 내가 우리 엄마 수술비로 2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울면서 빌 때 당신은 540만 원짜리 백을 사면서 웃고 있었지. 그때 당신들은 이미 나를 버린 거야. 영숙 씨는 무릎 꿇은 두 사람을 뒤로 하고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시 비명을 지르며 문틈에 손을 끼워 넣었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길바닥으로 내몰고 아들 퇴직금까지 뺏어가려 하네. 아이고, 억울해라. 사돈 어른은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이래. 그때였습니다. 평소 온화하시던 영숙 씨의 오빠가 대문 안에서 찬물을 한 바가지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얼굴을 향해 시원하게 끼얹어 버리셨죠. 이보시오.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내 동생이 당신네 집빚 갚느라 청춘 다 바칠 때 당신은 뭐 했어? 내 마누라 죽어갈 때 수술비 한 푼 아까워하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살려달라고?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지지 못해. 오빠의 서슬 퍼런 호통에 시어머니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철수는 그저 바닥만 치며 통곡을 할 뿐이었죠. 영숙 씨는 오빠를 안심시키며 두 사람에게 마지막 선고를 내렸습니다. 잘 들어. 내 집 도어락 번호 이미 바꿨고 지문 인식도 다 지웠어. 당신들 짐은 다 창고에 맡겨뒀으니까 택배로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그리고 철수 당신. 내일 아침에 이혼 서류 보낼 거야. 위자료 청구 소송이랑 그동안 당신이 내 명의로 몰래 쓴 돈들 전부 다 법으로 해결할 거니까 다시 네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만약 한 번만 더 오면 그땐 주거침입이랑 접근금지 명령까지 바로 신청할 줄 알아. 여보, 영숙아. 영숙 씨는 차갑게 문을 닫았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절규는 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거칠게 닫힌 대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철수의 비굴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품에 안은 오렌지색 쇼핑백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의 인내, 10년의 고통.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영숙 씨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중고 거래 장소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빌런들의 대성통곡은 이제 영숙 씨에게 그저 우스운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사람들이 누리던 가짜 행복은 끝났고 이제 영숙 씨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 기나긴 인내와 복수의 대장정이 막을 내릴 시간이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인공 영숙 씨와 함께 울고 웃으며 여기까지 오셨을 텐데요. 그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가 꿈꾸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서늘한 정의를 담고 있습니다. 영숙 씨의 품에 안겨있던 그 화려한 오렌지색 쇼핑백 기억하시죠? 시어머니의 칠순을 빛내줄 뻔했던, 아니 사실은 영숙 씨의 피눈물을 갈아 만든 그 540만 원짜리 명품백 말입니다. 영숙 씨는 그 가방을 들고 친정집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연락이 온 구매자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어머, 실물이 훨씬 더 예쁘네요. 정말 새 상품 맞네요. 영수증 날짜도 엊그제고요. 가방을 꼼꼼히 살피던 구매자가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에게 그 가방은 더 이상 동경의 대상도 사치의 상징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저 그동안 빼앗겼던 제 권리를 현금화하는 수단일 뿐이었죠. 띵동, 5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이 울리는 순간 영숙 씨는 속으로 은조렸습니다. 철수 당신, 효도는 내 돈으로 했어야지. 이제 이 돈은 진짜 자격 있는 사람한테 갈 거야. 가방을 넘겨주고 돌아서는 영숙 씨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10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멍에가 그 가방과 함께 멀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영숙 씨는 곧장 양령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당신 몸 돌볼 줄 몰랐던 엄마를 위해 가장 등급이 높은 산삼과 보약을 지었습니다. 평소라면 뭐 이런 비싼 걸 사왔냐며 손사래를 치셨을 엄마였지만 영숙 씨는 엄마의 마른 손을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사위가 엄마한테 평생 빚진 것 갚은 돈으로 지은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다 드셔. 이거 드시고 빨리 기운 차려야 나랑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지. 보약을 정성껏 다려 한 사발 내어드릴 때 엄마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약 한 사발에는 영숙 씨가 시장 바닥에서 보낸 10년의 세월과 남편의 모진 냉대를 견뎌낸 도끼, 그리고 비로소 되찾은 딸로서의 자존심이 진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한편 영숙 씨를 무시하던 남편 철수와 시어머니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만 악행을 일삼는 자에게는 그만큼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철수의 민낯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회사 과장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내 명의를 도용해 몰래 대출을 시도하고 생활비를 빼돌려 주식 투자를 하다 날린 내역들이 변호사의 손에 의해 장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목매던 상무님은 가정도 못 다스리는 놈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며 차갑게 등을 돌렸고 결국 철수는 권고사직 압박을 못 이겨 짐을 싸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비참했습니다. 떵떵거리며 자랑하던 아파트에서 쫓겨난 뒤 두 사람이 들어간 곳은 보증금 몇백만 원짜리 낡고 습한 지하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아들의 등짝을 때리며 울부짖습니다. 야, 이 바보야. 그때 그 며느리 발목이라도 붙잡고 늘어졌어야지. 그 비싼 백이라도 하나 챙겨 나왔으면 우리가 이런 데서 자겠냐. 아이고, 내 팔자야. 하지만 철수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와 시어머니와 고함을 지르며 싸우는 게 그들의 일상이 되었죠. 서로를 탓하며 미워하는 지옥 같은 삶. 그것이 바로 영숙 씨의 헌신을 발판 삼아 누리려 했던 가짜 행복의 대가였습니다. 드디어 모든 정리가 끝난 어느 맑은 주말 오후, 영숙 씨는 새로 마련한 공기 좋은 교회의 작은 집 마당에서 휠체어를 탄 엄마와 함께 햇살을 쬐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영숙 씨가 직접 심은 꽃들이 제각기 예쁜 색을 뽐내고 있었죠. 영숙 씨는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울려대던 철수의 구질구질한 사과 문자와 음성 메시지들을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삭제했습니다. 이제 그 더러운 인연의 고리까지 완벽하게 끊어낸 것입니다. 영수가, 바람이 참 달다. 그치? 엄마가 기운을 차린 목소리로 영숙 씨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영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이제야 숨이 좀 쉬어지네. 우리 이제 남 눈치 보지 말고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도 말고 오로지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예쁘게 살자. 영숙 씨는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사랑이라는 이름의 사기극에 속아 뛰어들었던 가시밭길. 비록 몸에는 고된 노동의 흉터가 남고 마음에는 배신의 상처가 남았지만 영숙 씨는 이제 압니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단단하고 빛나는지를요. 가족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뒤에 숨어 희생을 당연시하고 헌신을 짓밟는 이들에게 영숙 씨는 당당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고 내 가치는 명품백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숙 씨는 이제 명품백 대신 엄마의 따스하고 거친 손을 잡고 자신만의 당당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녀의 앞날에는 이제 흙먼지 대신 향기로운 꽃길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도 영숙 씨와 같은 용기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아픈 친정엄마 수술비엔 벌벌 떨더니 시어머니 생신엔 명품백 사준 남편의 집안을 시원하게 박살낸 영숙 씨의 통쾌한 인생 역전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영숙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네 어머니들의 삶이 생각나 마음 한구석이 찡해집니다. 내 가치를 몰라주고 헌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세요. 명품백보다 훨씬 더 빛나고 고귀한 건 바로 풍파를 견뎌온 여러분 자신이니까요. 이제는 남을 위한 희생보다 나 자신을 먼저 아끼고 사랑하는 당당한 길을 걸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가슴 시원한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통쾌하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한데 늘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